자,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가 하천 지형까지가 범위였었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기말고사 때는 해안 지형부터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예요. 자, 페이지는 35페이지. 35페이지 볼게요. 자, 해안과 해안 지형. 자, 진도 나가도 되겠죠? 네,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바닷가에 어떤 지형들이 만들어져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뭐 하천 지형, 뭐 예를 들면 하안 단구, 뭐 감이 복류하천 안 가본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닷가는 사실 대부분 가봤잖아. 그래서 조금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이게 덜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해안 지형을 형성하는 작용. 자, 해안가는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지점을 해안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는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지형 형성 작용이 일어나요. 자, 이제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직선은 없어요. 조금 이렇게 구불구불하든 많이 구불구불하든 자연은 거의 대부분 곡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닷가 지역을 가서 봤더니 이쪽이 지금 육지고요. 지금 이쪽이 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해안선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지역을 부르는 이름, 명칭 먼저 외우세요. 육지가 바다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지역을, 장소를 곳이라고 불러요. 곳. 지읒 받침이에요. 지읒 받침. 자, 그 곳이라고 부르는 지역 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 물론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호미곶이라는 곳이 있어요. 호미곶. 무슨 뜻일까? 자, 우리가 호미가 뭔진 안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거 그 반이라는 그거 아니다. 호랑이 꼬리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반도를 우리가 호랑이 그림으로 이렇게 채우기도 하잖아요. 그때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곳이 툭 튀어나와 있어서 호미곶이라고 불러요. 또 우리가 동해안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움푹 들어가고 삐죽 튀어나온 곳 한두 개 있잖아. 여기가 포항이고요. 여기가 호미곶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곳이라는 곳이 있고요. 반대로 바다가 육지 쪽으로 쑥 들어와 있는 이런 곳을 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안 지형은 곳과 만에서 각각 서로 다른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지형들이 만들어지느냐, 그것 따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여러분들 육지가 바다로 튀어나와 있다. 우리가 방금 곳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반도는 뭐야? 반도. 반도가 뭐야? 한반도, 태안반도, 반도라는 것도 있잖아. 반도도 육지가 바다로 툭 튀어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반도랑 곳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반도의 규모가 훨씬 커요. 자, 우리 한반도가 대략 뭐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면 여기 해안선을 따라서 수많은 곳과 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는 규모가 큰 거, 곳은 이제 규모가 작은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만은 규모가 커도 만이고요, 규모가 작아도 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안 지형에서 나오는 단어는 반도가 아니라 곳이 나온다. 됐죠? 그렇게 기본 용어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이제 곳과 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은 뭐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물리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바닷가에 있는 땅의 모양이 바뀌어요. 물론 여러 가지 행위에 의해서 모양이 바뀌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바다에서 이렇게 치는 파도 있죠, 파도. 그 파도가 해안 지형을 제일 많이 바꾸는데 당연히 파도는 먼 바다에서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자, 그래서 바다 육지니까 먼 바다에서 지금 파도가 이렇게 다가와요. 다가오다 보니까 이 곳은 파랑 에너지가 힘이 셀 때 두드러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바다의 수심에 의해서 파랑 에너지가 이렇게 휘거든요. 실제로 여기 곳은 파랑 에너지가 이렇게 집중하면서 에너지가 많으면서 자꾸 때리면서 침식 작용이 일어나요. 됐죠? 곳에서는 파랑 에너지가 집중하기 때문에 침식 작용이 일어난다.
자, 그런데 반대로 많은, 자, 파랑 에너지가 이렇게 오다가, 해안선이 이렇게 길게 지금 늘어난 거죠. 원래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여기 해안가에 닿아야 되는데, 해안선이 이렇게 지금 길어졌잖아. 에너지가 분산되면서 힘이 약해지면서 퇴적 작용이 주로 일어난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됐죠? 뭐 나중에 가면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돼요. 곳은 파랑 에너지가 집중하고 많은 파랑 에너지가 분산된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침식작용이, 한쪽에서는 퇴적작용이 일어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이제 해안 지형을 바꾸는 힘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자, 첫 번째가 파랑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명 들으면서, 뭔가 약간 헷갈리는데? 싶은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까는 선생님이 파도라고도 했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파랑이라고 용어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게. 자, 여러분들, 바다에 있는 물결 있죠? 이걸 전부 다 묶어서 파도라고 불러요. 바람 때문에 물이 이동하면서 파도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지진이 나서 쓰나미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렇게 물결이 생기기도 해요. 다 묶어서 파도라고 하는데, 자, 뭐 쓰나미 때문에 뭐 해안 지형이 뭐 많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건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파도 중에서 해안 지형을 바꾸는 건 바람 때문에 생기는 물결. 됐어요?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생기는 물결을 파랑이라고 불러요. 파랑. 자, 이 파랑은 그래서 곳처럼 에너지가 집중하는 곳에서는 침식작용을 하고 만처럼 에너지가 분산되는 곳에서는 퇴적작용도 한다. 침식과 퇴적작용을 모두 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연안류 설명할게요. 연안. 자, 해안하고 연안은 거의 같은 말인데 그냥 바닷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육지야. 그리고 이쪽이 바다예요. 바다, 이건 치울게. 자, 여기가 육지가 이렇게 경사가 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여기가 바다고 여기 육지야. 그래서 파랑이 이렇게 다가왔다가 육지 쪽으로 밀고 올라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가 해안선. 파도가 해안선에 완전히 평행하게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비스듬히 다가와요. 그러겠지? 우리가 실제로 바닷가에 가서 보면 평행하게 오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비스듬히 올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그럼 보자. 파랑이 이쪽에서 다가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파랑이 이렇게 다가와서 육지 쪽으로 올라올 때는 오던 방향대로 이렇게 밀고 올라와요. 그럼 다시 바다로 돌아갈 때는 이렇게 안 돌아가죠. 이렇게 왔지만 돌아갈 때는 힘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육지랑 가까운 이 바닷가 지역에서는 물이 자꾸만 한쪽 방향으로 이동해요. 그러겠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오던 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기는 바닷물의 흐름을 연안류라고 불러요. 연안류. 자, 여러분들 연안류는 힘이 셀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약할까? 그러니까 파랑 때문에 조금씩 흐르는 거잖아. 그래서 막 때려가지고 막 바위를 깎거나 그럴 힘은 없어요. 그냥 모래가 있다면 모래로 이렇게 조금씩 운반하는 정도? 그래서 이 연안류는 파랑 때문에 생기는데 힘이 약해서 퇴적 작용만 한다. 침식 작용은 거의 할 수 없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우리가 조류했죠. 조류. 기억나요? 조차가 크기 때문에 자, 다시 자, 육지 경사가 져 있고요. 바닷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지면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그 다음에 낮아지면 바닷물이 육지 쪽에서 멀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조차 때문에 생기는 바닷물의 흐름을 조류라고 한다고 했잖아. 자, 이 조류는 힘이 셀까 약할까? 당연히 뭐 바위를 깎을 정도로 힘이 세진 않아요. 그냥 물이 차면서 물이 다가오고 물이 빠지면서 멀어지는 거니까. 됐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침식 작용을 거의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입자가 큰 거, 모래 같은 건 잘 못 움직여요. 그냥 얘가 물이 차고 빠지는 연보니까. 그럼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살짝만 건드려도 물에 떠버리는 거, 입자가 되게 작은 거, 그런 것들만 이렇게 운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류는 입자가 작은 걸 다른 데로 운반해가지고 쌓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지형이 갯벌이에요. 그래서 이 조류는 뭐 개념은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건데 갯벌 형성하고만 관련이 있다. 뭐 그렇게 적어만 놓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 바람. 자, 여러분들 바닷가 지역은 바람이 세다 약하다? 당연히 세죠. 바다라고 하는 건 마찰이 적잖아. 나무도 없고 뭐 산도 없고. 그러니까 바람이 세기 때문에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막 불어요. 그럼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보면 모래 같은 거 있잖아. 모래가 바람에 날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람도 바닷가, 해안가에 있는 지형을 바꾸는 주요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파랑, 연안류, 조류, 바람에 의해서 침식과 퇴적작용이 일어나면서 바닷가의 지형이 달라지는데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는지 그거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됐죠? 플러스 알파, 그 과정에서 우리 한반도는 신생대 제3기부터 융기 운동이 일어났죠. 말하면 기억 잘 못할 것 같아. 중간고사 시험범위였는데 경동성 요격 운동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융기 운동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융기 어떻게 작용했느냐. 그 다음에 신생대 제4기 끝 무렵부터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 간빙기, 빙기, 강빙기, 빙기, 그 다음에 최후 빙기를 지나서 지금 후빙기잖아요. 해수면이 변하는 게 해안 지역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들도 살짝 적용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해안 지형을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잠깐만 이따가 이게 있는 설명 들어갈게요. 연하는 살짝만. 네, 연하는 힘이 약해서. 자, 물론 나중에 기계처럼 이제 외워도 돼요. 뭐 그래도 전혀 문제는 없는데 그럼 재미없으니까 외우기만 하면 힘들잖아요. 원리는 당연히 설명해야 되니까요. 네, 조류는 퇴적만 일어나요. 자, 다시. 자, 우리가 바닷물의 높이가 변하면, 바닷물의 높이가 이렇게 변하면, 당 이 수준에서 파도도 쳐요. 여기서 치는 파도는 파도가 영향을 미치는 거지, 파랑이 영향을 미치는 거지, 조류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류라고 하는 건 그냥 바닷물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서, 그냥 우리가 대야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고, 이걸 이렇게 기울이면, 물이 차올랐다가, 뭐 빠졌다가, 어쨌든 물이 이렇게 변하잖아.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상대적으로 해안 지역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뭐 여기가 뭐 이렇게 어렵다 뭐 그런 친구는 별로 없어요. 이런 말 하면 나중에 애들이 선생님 맨날 거짓말 한다고. 근데 뭐 이렇게 뭐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사실 지리가 되게 쉬운 사람인 거고 여러분들은 지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이 모두가 조금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인 거고 자꾸 내 말이 거짓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나라 해안의 특징, 일반적인 특징 빠르게 좀 이야기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나라는 동해안하고 서남해안하고 완전히 다르죠. 많이 다르죠. 뭐가 달라도 다르죠. 네, 그 부분 일반적인 특징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동해안은 태백산맥과 함경산맥이 해안선과 대체로 평행하게 뻗어 있다. 동해안 해안선을 보면은요, 함경산맥, 태백산맥 이렇게 뻗어 있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해안선이 단순하다. 자, 실제로 우리나라 동해안은 해안선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자, 물론 이제 여기만 놓고 보면은 뭐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있다가 서해안하고 남해안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듣고 나면은 여기가 왜 단순한지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석호가 발달해 있다. 자, 석호에다가 강조 표시 좀 해놓고요. 뒤에 가면 석호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 그 다음에 동해안은 지금도 융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랬잖아요. 태백산맥은 지금도 높아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융기의 영향으로 해안 단구가 분포한다. 해안 단구도 강조 표시 좀 해놓으세요.
자, 우리가 하안단구, 해안단구 둘 다 있는 거야. 둘 다 있는 거야. 오타 아니야. 얘는 바닷가에 있는 계단 모양의 땅. 계단 모양이라고 하는 건 평지란 뜻이에요. 평평한 곳이 있는 게 계단이잖아. 그쵸? 그래서 석호도 그렇고 해안 단구도 그렇고요. 자, 우리가 동해안 단면도 우리나라 중부지방 단면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잖아. 자,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을 거 없을 거? 경사가 급한데. 근데 우리가 동해안에 사람들 살아야 안 살아요? 살죠. 평지가 있으니까 사는 거거든? 여기에 나타나는 평지는 석호, 호수였으나 얘가 메워지면 평지가 되는 거고요. 다 메워지면. 그 다음에 여기 해안 단구 평평한 곳이 있는 거잖아.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기 때문에 뒤에 가면 자세히 다루고요.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결국 사람이 살아야, 사람이 이용해야 중요한 거니까,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너무 쉽게는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들 뭐 얼굴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저희 뭐 시험 끝나고 오늘 거의 첫 수업이잖아. 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적응 기간 거칠게요. 오늘은 조금만 할게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의 길이가 짧고 여기서부터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경사가 급하다. 자, 산 위에서 계곡에서 물이 흐르면서 바위를 막 때렸어. 그래서 뭐 자갈이나 모래가 만들어졌는데 이것들이 바다로 이렇게 오는데 길이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미쳐 서로 부딪혀가지고 입자가 작아지기 전에 바다에 도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서남해보다는 크다. 주로 모래가 공급된다. 앞에서 한번 했던 거죠. 하천지형 할 때 한번 했던 거야. 자, 반대로 서남해로 흘러가는 하천은 여기서부터 뭔가 떨어져 나왔는데 구르고 굴러서 여기까지 오고 났더니 이제 입자가 되게 작아진 거죠. 여기는 그래서 주로 모래가 아니라 진흙, 점토가 쌓여 있는 거고. 넘어갈게요. 별거 없으니까. 자, 다음 서해안하고 남해안을 봤더니요. 산맥과 해안선의 방향이 대체로 교차한다. 어긋난다. 그래서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 해안이 만들어져 있다. 체크 좀 해주세요. 체크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뭐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자, 선생님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여기 잠깐만 봐봐. 잠깐만 가보세요. 자, 여러분들 시점에서 할게요. 신생대 초에 우리 한반도는 전체적으로 평탄했어요. 했던 거지? 기억 살려야 된다. 자, 그래서 신생대 3기부터 경동성 요구 운동이 일어나면서 동해안 쪽으로 높게 이렇게 솟았어요. 그 단면도를 그리면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융기했을 때 이 부분이 태백산맥, 함경산맥, 1차 산맥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융기한 부분이 이제 비가 내리고 하천이 돼서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약한 부분이 먼저 깎인다 그랬잖아. 지질 구조선이 먼저 깎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차별 침식을 받아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하천이 흐르는 곳은 낮고 평탄해지고요. 하천과 하천 사이 부분은 여기 손가락처럼 2차 산맥으로 남게 돼요. 됐죠?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손 이렇게 들고 오른손 가지고. 자, 왼손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오른손 가지고 이렇게 하면 태백산맥 뻗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체로 가로로 뻗어 있는 2차 산맥이 만들어져 있잖아. 우리나라는. 자, 그런데 여기에 최종 빙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상승했어요. 상승하면서 육지가 물에 잠기잖아. 자, 동해안 쪽은 물이 이렇게 상승하는데 해안선이 단순해요, 복잡해요? 단순하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이 손가락 사이사이로 물이 깊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쵸? 해봐야 돼. 해봐야 돼. 해보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2차 산맥 사이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물이 깊게 들어오니까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고 섬도 굉장히 많다. 이런 해안을 리아스 해안이라고 불러요. 참고로 여러분들 리아스 해안은 전 세계적으로 흔할까 드물까?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나라 서해안하고 남해안이 리아스 해안이라고 배웠던 이유가 우리나라 해안의 독특한 특징이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 리아스 해안 체크 좀 해주세요. 네.
돼 있죠. 뭐 특정 지역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몽돌이라고 하는 그냥 둥글둥글한 돌멩이로 이루어진 해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 특정 조건하고 별 상관이 없고 그냥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자, 그 다음 한강이나 금강 등 큰 하천은 바다로 많은 물질을 운반하는데 강이 크다는 얘기는 강이 길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구르고 여기에 도착하게 되면 입자가 되게 작은 거라 그랬잖아요. 하천이 서해나 남해로 입자가 작은 걸 공급한 다음에 그걸 조차가 크니까 조류의 작용이 활발해요. 하천이 공급한 걸 조류가 바닷가에 넓게 퍼뜨려놨어. 그래서 갯벌이 발달한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차가 굉장히 크고 조류의 작용이 활발하다 보니까 땅덩이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갯벌의 넓이는 세계 5위 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리아스 해안, 그 다음에 갯벌이 되게 넓다. 우리나라 해안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맨날 물어보는 거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큰 조차에 따른 특수 항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짧게만 이야기할게요. 자, 보자. 여기 좀 볼게요. 여기가 육지, 여기가 바다예요. 여기가 바닷물이야. 그런데 우리가 항해는 이 높이가 계속 변하는데 당연히 높이 올라올 때 여기까지 올라와요. 근데 내려갈 때는 막 8m, 9m가 내려가요. 건물 3층만큼 막 내려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배가 있어요. 자, 사람이 배에 타야 돼. 여기가 지금 항구야. 자, 얘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그냥 타면 되죠. 근데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10m를 뛰어내릴 수는 없잖아. 건물 3층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됐죠? 그럼 어떤 경우에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냐면요. 자,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다리예요. 얘랑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요. 그러면 얘가 높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얘가 내려가면 다리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넓은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고 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바닷물이 높아졌을 때는 이렇게 높아져서 사람이 여기 이동하면 되는 거고요. 바닷물이 내려갔을 때는 다시 이렇게 내려가면서 사람이 여기로 이동하면 되는 거고요. 배는 그때 여기 옆에서 타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두를 뜬다리 부두라고 부르고요. 서해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해에 가면, 해수욕장 그럴 때 말고 서해에 있는 항구에 가면 이런 뜬다리 부두를 되게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또는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해요. 자, 이건 규모가 좀 클 경우에는 뜬다리 부두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바닷가 지역을 이렇게 경사를 만들어 놔요. 그럼 바닷물이 여기에 있을 때는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배를 타면 되는 거고요. 바닷물이 차오르면 여기서 배를 타면 되는 거고. 규모가 작은 어촌에 가면 이렇게 경사진 시설들이 있는데 조차가 크기 때문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됐죠? 나중에 바닷가 가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우리 어쩔 수 없이 얘가 지금 중간에 끊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우리 간문은 잠깐 쉬었다가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 정리. 자, 여기 보자. 자, 우리가 인천에는 간문이라는 게 있다고 돼 있는데 얘는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뭐 시험 문제에서 선택지로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얘는 딱 인천에밖에 없으니까 외우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외국과 무역을 하려면 굉장히 큰 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 말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상선, 그러니까 우리가 여객선 말고 무역선이 이렇게 정박하는 그런 항구에 가면, 부두에 가면은요, 배가 이렇게 있는데 배의 길이가 막 200m, 300m 그래요. 우리 학교 운동장 이렇게 하면 100m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컨테이너를 싣고 내려야 되잖아. 근데 얘가 바닷물이 막 이렇게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는데 이 배도 같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런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특히 수심이 내려가면 큰 배가 떠있기가 힘들어요. 수심이 깊어야 배가 떠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인천이라고 하는 항구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잖아. 그래서 이런 큰 배가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면서 떠있을 수 있도록 독특한 시설이 있어요. 이런 걸 간문이라고 불러요. 간문. 자, 이제 원리는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텐데 원리는 알면 좋고요. 그냥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어. 간문이라는 게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하늘에서 바라보면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이 육지고요. 이쪽이 바다라 그랬을 때 육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제 여기가 육지, 여기가 바다, 여기가 인천항이야. 그리고 여기에 간문이라는 게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단면도를 그려보면 이쪽은 육지에 있는 항구,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배가 이렇게 늘 일정하게 떠 있는 곳. 그리고 이쪽은 먼 바다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육지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독특한 시설이 있는데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 그럼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냐면요. 자, 여기는 지금 썰물 때라서 바닷물이 낮아. 배가 이렇게 왔어요. 그럼 이 배가 여기까지 가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문을 열어서 그러면 이렇게 배가 여기로 들어올 수 있겠죠. 들어오면 이 문을 닫아요. 닫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물을 막 부어가지고 물을 부으면 얘가 떠오르겠죠. 여기까지 물을 부어서 이렇게 배가 떠오르게 만든 다음에 두 번째 관문을 열면 배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관문을 닫아요. 그러면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시설 두 개가 있으면 낮은 곳에 있는 배가 높은 데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반대로 높은 곳에 있는 배도 낮은 곳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됐죠? 이러한 시설을 관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천에만 있어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해안 침식 지형, 이건 얼마 안 되니까 해안 당국 빼고 여기 위에만 설명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아마 10분 정도 일찍 끝내줄게요. 자, 봅시다. 해안 침식 지형은 뭔가 깎인다.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곧하고 만하고 어디서 침식작용이 일어날까? 자, 그래서 여기는 곳에서 파랑 에너지가 집중하기 때문에 침식작용이 일어나고요. 계속 깎이니까 기반함, 바위가 노출되어 있는 곳이 많다. 뭔가 쌓여있는 게 아니라 모래나 진흙이 쌓여있는 게 아니라 바위가 드러나 있는 곳이 많다. 위치는 육지가 바다로 튀어나와 있는 곳. 됐죠? 자, 이제 여기에 다양한 지형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암석의 특성과 특히 파랑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건 되게 쉬운 개념이에요. 여기는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봅시다. 우리가 어디 갔지? 자, 얘가 육지, 얘가 지금 바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물을 이동하면서 물결이 생기면서 파랑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제 파랑이 계속해서 육지를 때리다 보면 파도가 치다 보면 여기도 언젠가는 깎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파랑은 해수면에서는 당연히 치는데 수심이 깊은 곳은 파랑이 칠까 안 칠까? 당연히 안 쳐요. 그러니까 침식작용은 해수면 근처에서만 일어나게 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얘가 계속 여기를 깎아 들어가요. 깎아 들어가고 여기 위에는 무너져 내리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이렇게 평평하게 대체로 깎이고요. 여기 위에는 무너져 내려서 얘는 사라지고. 이런 식의 지형이 만들어지게 돼요. 됐죠? 이런 식으로 지형이 만들어지면 여기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파랑이 침식해서 만들어진 무대. 파식대라고 불러요. 자, 이 파식대는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눈에 보이진 않아요. 파도가 지금 계속 치고 있는 부분이니까, 파랑이 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 부분 절벽은 눈에 보이거든요. 자,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해식애라고 불러요. 바다가 침식해서 만들어 놓은 절벽 애자. 자, 여러분들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절벽이 있네? 그럼 그 앞쪽은 이렇게 평평하게 물 밑에 땅이 평평하게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벽은 해식애, 그 다음에 그 앞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는 땅은 파식대라고 부른다. 됐어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곳인데 파랑 에너지가 집중해가지고 침식작용이 일어나는데 해식애와 파식대로 이루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암석이라고 하는 게 균일한 게 아니다 보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서는 이런 지형이 만들어지게 돼요. 나머지는 다 깎였는데 얘가 단단한 부분이 이렇게 남았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C 스택이라고 불러요. C 스택. 자, 교재에 단어는 써 있으니까 바닷가에 있는 나무 막대기. 다른 데는 약하지만 여기는 좀 단단해서 암석이라는 게 균일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남아있기도 하고요. 곳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서는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남아있기도 해요. 약해서 먼저 깎인 거지. 이런 지형을 C 아치라고 불러요. C 아치, C 아치. 그다음 여기서 깎이는 과정에서 다른 데보다 약한 부분이 먼저 깎이기도 해요. 동굴 모양으로. 그러니까 동굴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런 동굴을 바다가 침식해서 만들어진 동굴, 해식동이라고 불러요. 해식동. 자, 그럼 다시 해시계와 파식대는 기본 어디에나 있어요. 그런데 C스택, C아치, 해식동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얘네들 C스택, C아치, 해식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핵심 개념이 뭐냐면요. 차별적으로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진다. 단단한 부분이 남아있거나 약한 부분이 먼저 깎이거나 그래야 이런 지형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세는 파식대, 해시계가 기본으로 다 있고 C스택, C아치, 해식동은 차별 침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더라.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더 하면 내가 죽든지 여러분들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을 것 같아.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혹시 질문?